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결혼 12년 차, 저는 평범한 직장인 아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에 살며 그럭저럭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물론 완벽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배신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의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다녔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남편은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취업 시장은 녹록하지 않았고 나이 40이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현실이 만만치 않았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아들아, 고향에 내려와서 농장 일을 도와라. 나도 나이가 들어서 혼자 하기 힘들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살면서 남편이 다른 일을 찾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잠깐만 도와드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올게. 어머니 혼자 두기엔 농장이 너무 크잖아. 그렇게 우리는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경상북도 시골 마을로 내려가고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했죠.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말마다 만나고 전화로 매일 안부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고향에 내려간 지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서 활력을 찾은 것 같았죠. 매일 저녁 전화로 농장 일 이야기를 해주곤 했거든요. 오늘은 토마토 모종을 심었어. 생각보다 재밌더라.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 많이 해주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농사 이야기들 말이야. 전화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한동안 밝았어요. 주말마다 시골 마을에 내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도시 생활에 지친 제게는 오히려 좋은 휴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며느리가 와주니 든든하다. 아들 혼자 놔두면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않을 텐데. 농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토마토, 오이, 상추 등을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 있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 명 일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한국말을 제법 잘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전화 통화가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어땠어? 그냥 바빴어. 농사일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네. 주말에 내려갈게. 뭔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아니야, 괜찮아. 너무 피곤할 거야. 그냥 서울에서 쉬어. 예전처럼 농장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지도 않았고 제가 내려가는 것을 슬슬 만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농사일이 정말 바쁠 수도 있고 아직 도시 생활에 익숙한 제가 농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남편이 서울에 올라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2번은 올라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는 달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말에 올라와. 보고 싶어. 미안, 이번 주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농장에 문제가 생겨서. 무슨 문제인데? 아, 복잡한 일이야. 나중에 정리되면 얘기할게. 남편의 답변은 점점 더 모호해졌고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였죠. 평소 같으면 저녁 9시쯤 전화하면 바로 받았는데 이제는 몇 시간 후에야 미안, 일하느라 못 봤어 라며 뒤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더 확실히 느낀 건 어느 토요일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1번, 2번, 10번을 넘게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당연히 걱정됐지.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아, 마을 사람들과 회식이 있었어. 시끄러워서 못 들었나 봐. 토요일 밤에 농촌에서 회식을? 응, 농번기니까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끼리 간단히 모인 거야.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핑계도 다양해졌어요. 농기계 고장나서 늦게까지 수리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갔다 왔어. 정전이 돼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 어느 일요일 저는 예고 없이 농장에 내려갔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시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아마 농장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농장을 둘러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몇 명만 일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한 근로자에게 물었더니 잘 모르겠어요. 아까 나가셨는데 라며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결국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어요. 어디에 있었냐고 물으니 읍내에 농자재 사러 갔다가 늦었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에 농자재 가게가 문을 열어? 아,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 특별히 열어달라고 했어.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뭔가 구멍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표정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의심 반 확신 반으로 지내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월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 SNS로 낯선 계정에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고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사진 속에는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는 낯선 여자가 같이 누워 있었어요.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사진을 다시 또 한 번 확인해 봤지만 분명히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에 있는 흉터까지 똑같았거든요. 이게 무슨...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그 계정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사진은 뭔가요? 누구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계정은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날 오후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지금 뭐 해?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 왜? 오늘 누구랑 있었어? 어머니랑 농장 직원들이랑 있었지. 왜 그래?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진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는 없어?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갑자기 웬 소리야? 무슨 일 있어? 그냥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이상해서. 바쁘다고 했잖아. 농사일이 쉬운 줄 알았어?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는 듯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증거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그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12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와.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인터넷으로 평점이 좋은 곳을 알아보고 전화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불륜 조사를 의뢰하고 싶어요. 탐정 사무소는 생각보다 평범한 사무실이었어요. 중년의 남자 탐정이 저를 맞아주었는데 이런 사건을 수없이 봐온 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남편이 귀농한 과정부터 최근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어제 받은 그 충격적인 사진까지.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탐정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네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자료나 이혼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말이에요.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2-3주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요.
다만 시골이라서 조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본 조사비가 300만 원이고 출장비와 숙박비가 추가됩니다. 대략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뢰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입금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남편분이 의심하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통화할 때마다 그 사진이 떠올랐고 목소리에서 거짓말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그냥 평소처럼 일했어. 너는 어땠어? 목소리가 이상하네. 아니야, 감기 기운이 있나 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렇게 괴로운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현장 조사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탐정 사무소에서 만난 탐정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분이 외국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한 명이 아니라고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2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탐정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읍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무용수와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농장에서 일하는 다른 외국인 여성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이 여성은 누구인가요? 농장에서 찍힌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농장의 관리반장이라고 하더군요. 베트남 출신이고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편분의 2번째 부인으로 통하고 있어요. 2번째 부인이요? 네, 심지어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와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성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농장의 관리반장으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친척들까지 마을로 데려와서 일종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두 불법 체류 상태입니다. 탐정의 설명을 들으며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탐정의 보고를 들은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남편을 추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금요일 밤 저는 남편에게 토요일에 내려간다고 연락했어요. 내일 내려갈게. 오랜만에 시어머니께도 안부 인사드리고. 아, 내일은 농장에 일이 좀 있어서 바쁠 것 같은데. 괜찮아. 나는 시어머니랑 있을게. 너는 일해. 토요일 아침 일찍 고속버스를 타고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농장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니, 아들은 어디 있어요? 농장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요즘 바빠서 집에 잘 안 들어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색해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농장에 가서 인사하고 올게요. 농장에 가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한 근로자에게 물었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농장 한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탐정이 보여준 사진에서 본 그 베트남 여성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부인인데 사장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 순간 그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사모님이시군요. 사장님은 읍내에 일 보러 나가셨어요. 언제 돌아와요? 글쎄요. 늦을 수도 있어요. 대화를 하는 내내 그 여성은 저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도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아들한테 연락해보세요. 전화를 안 받아요. 일하느라 바쁜가 보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시어머니도 평소와 달리 어색한 반응을 보였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9시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찾아 나섰어요. 탐정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읍내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여러 업소를 돌아다니다가 한 노래방 앞에서 남편의 차를 발견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그 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제 남편이 있나요? 직원이 당황하면서 어떤 분인데요? 라고 물었어요. 남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니 아, 그분. 지금 룸에 계신데. 라며 머뭇거리더라고요. 안내해 주세요.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어갔는데 한 룸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도 함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젊은 외국인 여성이 나란히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탐정이 보여준 사진 속 그 무용수였습니다. 당신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이게. 설명할게. 12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이런 식으로 나를 속였어? 그 여성은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친구예요. 친구? 친구끼리 이런 식으로 만나?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외로워서 가끔 술친구로 만났을 뿐이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뻔한 거짓말들. 하지만 저는 이미 탐정을 통해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탐정이 준 증거 사진들을 꺼내 놓았어요. 이것들도 다 설명해봐.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12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배신하고 미안하다고?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평소의 자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며느리야,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어머니도 아셨어요? 당연히 알지. 이 집 일인데 내가 모를 리가 있나.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저를 처음부터 반갑지 않게 생각했던 것처럼. 어머니, 이게 무슨. 너는 아들에게 뭘 해줬니? 12년 동안 아이 하나 못 낳고 농장일도 도와주지 않고 서울에서 혼자 편하게 살면서. 그건. 이 애들은 달라. 농장일도 열심히 하고 아들을 잘 돌봐주고 무엇보다 임신도 했어.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임신이요? 시어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린이 임신 5개월이야. 아들 낳을 거라고 하더라. 린. 그게 그 베트남 여성의 이름이었군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언제부터였어? 1년 전부터. 처음에는 정말 농장일 때문이었어. 그런데 뭐?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어요. 리니가 농장 관리를 너무 잘해줘서 매출이 2배가 늘었어. 그리고 그의 친척들이 와서 일손도 늘었고.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농장 경영과 연결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농장이 잘 되니까 아내는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야. 남편이 말을 더듬거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며느리야, 이혼해라. 위자료도 줄 테니까 깨끗하게 정리하자. 어머니. 아들아, 이미 정해진 일이야. 린이랑 결혼해서 농장을 계속 키워야지. 그 애들 없으면 이 농장 망해. 그제서야 저는 전체 그림을 이해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계획된 배신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탐정에게 긴급히 연락했어요. 어제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상황이 더 심각해요. 베트남 여성이 임신까지 했다고 하네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탐정사무소에서 만난 탐정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린이라는 여성, 그냥 농장 직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요? 한국에 온 지 7년이 됐는데 그동안 여러 농장을 옮겨 다니면서 비슷한 일을 반복했어요. 중년 농장주들에게 접근해서 관계를 맺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탐정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린이 지난 5년간 세 곳의 농장에서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요? 한국인 남성들과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맺어서 체류 자격을 얻고 그 과정에서 동족들을 불법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농장을 거점으로 삼아서 더 큰 네트워크를 구축해요. 그럼 우리 농장도 이미 불법 체류자 15명이 일하고 있어요. 모두 린의 소개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들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의 불륜 뒤에 이런 거대한 불법 조직이 숨어 있었다니. 더 심각한 건 이들이 농장 수익의 상당 부분을 빼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농산물을 헐값에 자신들의 유통업체로 넘기고 그 차액으로 수익을 얻는 거죠. 남편분은 농장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탐정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분노와 동시에 허탈함을 느꼈어요. 남편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철저히 계산된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보, 내가 조사한 것들을 모두 보여줄게. 그래도 그 여자를 선택할 거야? 남편에게 탐정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린의 과거, 불법 체류자들의 현황, 농장 수익 조작까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던 남편도 점점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이야? 탐정이 3주 동안 조사한 결과야. 당신은 완전히 속은 거야. 하지만 린이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당신이 몇 번째인 줄 알아? 지난 5년간 3명의 농장주와 똑같은 관계를 맺었어. 그리고 모두 당신처럼 속았고. 남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그럼 임신도 거짓말이야? 임신은 진짜일 거야. 하지만 그것도 체류 자격을 위한 수단일 뿐이야.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거든. 그 순간 남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깨달은 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12년 결혼 생활을 이런 식으로 배신당한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리 없으니까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될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그들을 모두 농장에서 내보내.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은 신고할 거야. 하지만 농장일은 농장보다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아? 남편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미 린과 그 조직에 너무 깊이 연루된 상태였고 그들 없이는 농장 운영이 어려웠거든요. 다음 날 저는 직접 농장으로 가서 린과 대면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아는 상태에서의 대화였죠. 린 씨, 얘기 좀 할까요? 린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 농장의 주인인 것처럼. 언니, 무슨 얘기요? 당신이 지금까지 뭘 했는지 다 알아요. 그제서야 린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탐정을 고용해서 3주 동안 조사했어요. 당신의 과거, 이 농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 모든 걸 다요. 린이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원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것 없어요. 농장일 열심히 하고 사장님 잘 돌봐드리고 다른 농장주들한테도 똑같이 했죠? 이번에는 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가 뭘 알아요? 저는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살려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면서 한국 남자들이 먼저 좋아한 거예요. 저는 그냥 받아준 것뿐이에요. 린의 태도에서 전혀 죄책감을 느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었죠. 임신한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낳아서 키울 거예요. 사장님 아이니까.
그럼 저한테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린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언니가 알아서 하세요. 사장님은 이미 저를 선택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이 여자는 진짜로 제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아요. 그럼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봅시다. 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았어요.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농장의 불법 행위들을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네요. 변호사도 탐정의 자료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불법 체류자 고용, 임금 체불,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탈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관련 기관에 불법 행위들을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출입국 관리소, 노동청, 국세청 등에 동시에 신고하면 됩니다. 남편도 처벌받나요? 불법 체류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협조하면 선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남편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신고하겠어요. 모든 불법 행위를 신고할 거예요. 신고를 한 지 일주일 후 출입국 관리소와 노동청에서 합동으로 농장을 급습했어요.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농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은 모두 연행되었고 린도 체포되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서에 같이 끌려갔고 시어머니는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며느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불법은 불법이에요.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어요. 농장이 망하면 어떻게 해? 그건 어머니와 남편이 생각할 일이에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뭘? 리니가 날 완전히 속였어. 임신도 거짓말이었어. 뭐라고? 검사 결과 임신이 아니었대. 가짜 임신 증명서였어. 그리고 농장 돈도 많이 빼돌렸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철저히 당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지금 어디 있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왔어. 집에 혼자 있어.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필요했어요. 12년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해야 했으니까요. 농장 집에서 만난 남편은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확연히 늙어 보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계속 사과만 반복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솔직히 말해봐. 진짜로 그 여자를 사랑했어? 남편이 한참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사랑이 아니었어. 그냥 외롭고 허전해서. 12년 동안 나와 싸운 게 그렇게 가벼웠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을 뻔했는지. 남편의 말이 진심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너무 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쉽게 믿기 어려웠죠. 농장은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불법 근로자들 없이는 운영이 힘들어. 어머니도 실망하셨고. 그럼 서울로 돌아와. 그래도 돼? 조건이 있어. 상담을 받아. 그리고 앞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만 일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뭐든지 할게. 6개월 후. 남편은 서울로 돌아와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예전만큼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차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부끄러웠어. 그리고 너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어.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가 더 큰 실수를 한 거잖아. 이제는 뭐든지 솔직하게 말할게. 약속해. 상담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리는 결국 본국으로 강제 출국당했어요. 다른 불법 체류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농장은 시어머니가 혼자서 소규모로 운영하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원망하시던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옳았다. 나도 눈이 멀었었어.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가끔 남편과 함께 농장에 내려가서 일을 도와드립니다. 예전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보기 좋아요. 지금 저희 부부 관계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솔직해졌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2년의 시간이 그렇게 가볍지 않으니까요. 남편은 요즘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제 얘기도 더 잘 들어줍니다. 예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해요. 여보, 고마워. 뭐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12년을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농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뉴스로 봤을 때 저희와 비슷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불법 체류, 가정 파탄. 하지만 모든 상황에는 선택이 있어요. 포기할 것인가, 다시 시작할 것인가. 저는 다시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주변에서는 이혼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한 번 바람 핀 남자는 또 바람 핀다. 자존심이 없냐는 말들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실수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어요.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불안하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오늘 불안했어. 왜? 늦게 들어와서. 혹시 또. 이해해. 앞으로 더 조심할게. 이런 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12년 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사실은 이용당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원망과 증오에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저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남편을, 시어머니를, 그리고 저 자신도 용서했어요. 완벽하지 못했던 12년을 용서하고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요.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테죠. 중요한 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한 선택을.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보다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